네, 무대 설치하는 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는 그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올라온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좀 너무 좀 무리한 질문들은 저희가 좀 빼놓고 괜찮은 질문들을 몇 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이 끝나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객석하고 질의응답 받거나 또는 저희 그 집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카카오톡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강변에 있는 재개발 예정지는 어디가 좋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역시 뭐 서울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한강변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재개발이라는 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재개발 예정 지역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여기 같이 계시는 전문가분들께서 한강변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어디가 좋을까라는 거에 대한 그 답변 주실 분 있으시면은 마이크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사도 처음에 이제 올라오셨으니까 인사도 간략하게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부동산 경제연구소 최문섭 소장입니다. 그 한강변에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한강변을 제가 보면은 이게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선은 그 송파구의 그 풍납동 같은 데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서울 풍납동에서 오신 분 뭐 계신지 모르지만 서울 풍납동에 여러 사람 갔다가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거기는 왜 그러냐면 문화재가. 그래서 서울 한강변 좋아하다가 한 300명이 망한 데가 풍납동이에요. 지금 거기 공원이 돼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거기 가서 보니까 그냥 못 모르고 막 그냥 집을 사들이다가 그때 그 당시 쌌거든요. 결국 싼 건 비지떡이라고 결국은 거기서 아파트도 아예 못 짓고요. 집만 헐고 집 헐고 나서 문화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년째 방치돼 있고 저 얼마 전에 보니까 공원이 됐더라고요. 공원이.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결국은 내 땅이 공원이 돼버린 거죠. 그걸 시작으로 그 풍납동 일대가 완전히 지금 집을 그 구청에서 사들이고 있어요. 서울시와 구청이 사들여서 전체를 공원을 만들려고 그쪽에 한번 보시면 거의 3분의 1이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강변은 사지 말아야 될 곳을 꼭 그렇게 좀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옥수동, 봄 되면 그 개나리 꽃 피잖아요. 그 돌을 깨서 버리는 돈이 땅값보다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강북 쪽이 힘들고 그 건너편에 뭐 현대 아파트 이런 데는 워낙 비싸니까 접근이 안 되고 그래서 현재는 강북 쪽에 이 마포라든가 용산까지도 괜찮은데 부분 개발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 강서구 쪽 가양동 그 양평 현재 그 성산대교 부근 그런 쪽에가 괜찮고요. 자금을 적게 드리는 거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 쪽에 가시면은 아파트가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 오래전에 처음에 그 동네가 약간 영세민 아파트 같았어요. 그리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말로 하면 죄송하지만 아파트가 강을 안 보고 있고 뒤로 돌아와 있거든요. 이렇게 한강 쪽이 베란다예요. 정문이 저쪽 남쪽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강서구 쪽에 그 성산대교나 행주산성 가는 그 행주대교 강변도로죠. 올림픽도로 끝 지점 그 어딘가에 가서 찾아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은 드리긴 하지만 지금 아파트가 거의 한 20층 올라가 있거든요. 반포만 해도 저기 아파트가 뭐 저층이니까 재개발이 빨리 됐는데 재건축이 그 같은 강서구는 10층 이상 올라가면은 사실 그 재건축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한강변에 미련이 남으셔가지고 투자하신다면은 현재로서는 강서구 가양동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이 망원동 쪽 또 여기 서마토가 인접해 있는 이 합정동 쪽 이런 쪽에도 이제 그냥 상가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다가구를 통째로 산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한강변이 거의 그 끝에서 끝까지가 약 40km 됩니다. 거리가 40km 되는데 돈이 되는 지점은
마지막 남은 데는 강서구 가양동 쪽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강변도로 옆에는 희망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강남에 가는 것보다는 저는 여의도로 입성하시길 권해드려요. 여의도는 어차피 그 사면이 다 한강이기 때문에 그 법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건축을 제가 오래 해봤는데 그 강줄기를 도로로 분석하는 거예요. 한강 넓이가 한 2km 되거든요. 그 한강 넓이를 그 건축법에서 도로로 보는 거죠. 도로. 그래서 그 도로가 넓기 때문에 아파트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용적률을 변경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가 이제 한국 최고의 이제 그 재건축 단지로 변하겠죠. 그래서 그와 똑같은 법으로 이제 다른 강변 쪽에도 적용을 시킬 겁니다. 서울시에서. 굉장히 희망적인 거고 결국은 외국에서는 강변도로를 달리면은 그 도시 안에 공원을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벽을 막고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말 물을 보고 사실다면 첫 번째 강서구 가양동 쪽, 두 번째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여의도로 가세요. 여의도가 특히 영등포 쪽 여의도보다는 용산이나 마포 쪽 여의도가 좋아요. 영등포 쪽은 색강이잖아요. 강이 좁아가지고 색강이에요. 경치가 별로 없어요. 잘못 가면 영등포 저기 안 좋은 동네를 보고 살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마포나 용산 쪽 그 여의도를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투자 개념은 강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 10년이나 뭐 길게는 20년까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길게 묻어놓을 분들은 그쪽을 제가 권해드리지만 갑자기 뭐 모든 걸 다 걸고 간다 그러면 여의도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희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강을 잘못 가가지고 아까 망해버린 그 풍납동 사건 같은 데는 굉장히 괴로운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지금 천호대교 주변에도 풍납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그 굉장히 그 나홀로 개발된 데가 많은데 이 강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규모로 개발되지 않으면 나홀로 아파트는 몇 개 빼놓고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구수가 역시 많아야 되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 아파트를 또 지을 수 있는 곳이 결국은 강서구 가양동 그리고 또 여유 자금이 또 아주 많다. 그런 경우는 잠실에 있는 중앙아파트 단지인데 거기는 시간이 다른 데보다 2배 이상 걸립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20층인데 그 20층을 헐고 나서 또 개발을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현재 가격이 거기는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뭐 투자 가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강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강을 잘못 가서 실패한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강을 그렇게 너무 좋아하시면 답은 잘못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 소장님이 무조건 한강도 결국은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한강변 재개발 예정 지역에 말씀 주실 분 있으신가요, 도님? 네, 하우스토리 정설입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 한강을 보면요, 남쪽 라인들은 좀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자리 잡고 있고요. 좀 북쪽 라인들은 좀 뭐 주택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잡혀 있는 것들이 좀 보통 형국이에요. 그래서 보통 남쪽은 좀 재건축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한강이 뭐 이북, 뭐 한남동이나 다 그쪽은 보통 재개발 위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저는 뭐 금액적인 부분을 좀 저렴하게 좀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재건축보단 재개발이 좀 더 초기 투자금을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강북 쪽 라인의 한강변을 좀 보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뭐 입지적인 지역은 제일 좋은 거는 인근에 아파트가 형성된 지역 바로 옆에 좀 낙후된 지역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개발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남동 같은 경우가 어쨌든 개발이 되겠죠. 왼쪽에 이제 동부이촌동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그럼 우측 라인 뭐 한남의 우측 라인들에 좀 약간 좀 오래된 낙후된 지역들이 있는데 뭐 또는 아파트나 그런 지역들도 가격이 향후에 뭐 한남 뉴타운이 완성이 된다면 가격적인 부분이 오를 수 있고, 뭐 자양동 같은 경우도 저는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뭐 금액적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올랐다는 표현이 뭐 예전 4년 전에도 올랐다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 전에 했으면 더 뭐 저렴하다고 하는데, 뭐 실제 지금 기준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뭐 몇 년 후에 가치를 봤을 때는 뭐 상승 여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기회다 볼 수 있고요.
서쪽 라인도 보면 서쪽 라인 마포에 저는 이제 망원동 계속적으로 눈여겨보고 있어요. 망원동이 실제 이슈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부터 뭐 우리가 예전에 뭐 아인도타운 개발하던 시절에 망원동도 뭐 개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좀 많이 흐지부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지역들이 뭐 지금도 낙후된 지역들이 있고 물론 신축들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뭐 동의서 받는 부분도 있고 이 마포의 망원동 같은 경우도 뭐 입지적인 부분 탄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좀 더 저렴하고 좀 안정적인 투자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 자체가 이미 뭐 타이틀이 뭐 광진구나 마포구 어찌됐든 좀 인기 있는 지역 한강변에 있고 교통이 또 잘 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눈여겨 보시고 뭐 한강 이남 쪽도 보셔도 좋지만 뭐 저는 이쪽 라인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좀 저평가된 지역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망원동 그다음에 자양동 이런 지역들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분들 없으시면은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강변 가장 이슈면 서울 쪽이 한강변이면 다른 지역은 또 어떤 뭐 수변이 있는 지역이나 이런 쪽도 한번 좀 넓게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음 질문으로는요. 지금 부끄러운 이미지 이분이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부끄러운 어피치네요. 부끄러운 어피치님이 질문 주셨는데 저성장 고금리 지속 경기 침체 인구 감소로 부동산 침체가 예상되냐라는 물음표를 주셨고 그러나 최근 몇 달간 주택 거래량 증가 및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며 계속 우상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그리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 뭐 이런 것들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이번에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정답이 없는 얘기예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바닥 찍고 계속 상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야. 앞으로 더 큰 하락이 남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락에서도 또 다릅니다. 하반기에 당장 큰 폭으로 하락한다라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야. 장기적으로는 올라가는데 중간에 지금이 대세 상승은 아니고 조금 더 조정장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각각의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가 있는데 올라갈 일만 남았다. 최근에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요. 30대들이 아파트를 많이 청약을 하고 구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플레이션, 인건비, 뭐 공사 자재비 모든 것이 다 오르니까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 3년 후가 되면 오늘보다는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가격이 떨어지겠냐라는 논리가 작동이 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도 이제 공급 추석 전에 공급 대책 이야기를 했는데 공급이 좀 불안합니다. 내년부터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착공 물량하고 인허가 물량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 회사들도 PF 대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미분양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줄여요. 그러면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3년에서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공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사야만 3년, 5년 후를 대비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지금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야,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라고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장기적으로는 뭐 우상향을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10년, 15년 후 생각해 보면 일단 물가 자체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1억하고 10년 전에 1억이 돈 가치가 달라지듯이 지금 1억이 10년 후 1억하고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내 집 마련하고 뭐 아파트 구입하는 거는 맞는데 저는 왜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2020년,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시절은 저는 약간 좀 버블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버슈팅이 된 부분이 있고요. 서울 기준에서 보면
우리 2012년, 13년에 좀 어려웠어요. 떨어지고 14년, 15년, 거의 16년, 15년, 16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도래가 되는데 2021년까지 7년 정도 올랐거든요. 7년 정도 상승을 했는데 1년 조정이 되고 다시 또 대세 상승이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잠실 엘스 제가 예를 들면 잠실 엘스 아시죠? 잠실주공 1단지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인데 전용 84가 2021년에 27억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금리 오르면서 1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10층 이상 기준으로 18억 몇천까지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30% 떨어졌다가 최근에 23억 8천까지는 거래가 됐더라고요. 한 24억 수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근데 최근 분위기가 주춤해요. 집주인들은 매물을 좀 내놓고 있고요. 매수자들은 지금 관망으로 좀 돌아서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값이 더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면 매물을 회수하죠. 그리고 호가를 더 올립니다. 그런데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집주인들이 추가 상승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매수자 입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스를 24억에 들어오면 취득세 내고 종부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최고점이 27억이었는데 27억 가면 남는 게 없어요. 한 1억 정도 남나? 30억 이상은 가져야 한 뭐 양도세 내면 한 2억 정도, 2, 3억 정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지금 이 길 바닥을 찍고 바닥의 의미가 다른데 저는 1월 기준에서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닥은 앞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대세 상승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7년 상승을 하면 엘스가 몇 억 가야 될까요? 24억에서 7년 동안 오르면 한 40억에서 한 50억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40억까지 달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우리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때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2007년까지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 집값 많이 올랐죠. 문재인 정부처럼 집값 많이 올랐는데 2008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요. 집값 폭락합니다. 1차 하락이 왔죠. 폭락하다가 2009년도에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고 그럼 2012년까지 어떤 상황이었느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지금 같은 분위기예요. 그냥 보합세. 조금 오르다가 조정 들어가고 조금 떨어지면 다시 좀 오르고 하다가 2012년에 한 번 더 떨어집니다. 2차 하락이 오죠. 그 다음에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빈대서 집 사라 5년간 양도세 면제 뭐 이런 강력한 규제 완화 대책들이 나오면서 2014년부터 본격 상승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작년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많이 올랐고요. 폭등했잖아요. 작년 미국에서 기준금리 많이 올려서 떨어졌죠. 올해 반등했죠. 여기까지는 비슷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아파트는 심리거든요. 심리적으로 본다면 저는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한 2, 3년 정도 적어도는 조정장을 좀 지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나가는 과정이고요. 이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올해 내년만 빨리 단기적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굉장히 답답한데 자금력이 되시고요. 당장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20% 정도 조정된 매물이 있으면 사도 됩니다. 왜? 2차 하락이 오면 또 못 사거든요. 집값 떨어지는데 어떻게 삽니까? 작년 12월, 올 1월 왜 안 샀어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13억대 미계약 나왔었거든요. 일반 분양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때요? 불과 8개월 전에 13억입니다. 지금 광명 뉴타운 1구역인가요? 4구역인가? 아이파크 맞죠? 그게 12억 7천에 완판됐거든요. 광명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13억대가 났습니까? 광명에 13억이 났습니까? 근데 8개월 전에도 우리는 선택을 못했어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2, 3년 후에 2차 하락이 오더라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좀 용기를 내셔도 되고요. 당장 자금이 부족하거나 필요가 없거나 무리한 대출, 레버리지 최대한 땡겨서 우리 연끌하는 거 있잖아요. 신혼부부가 한 사람은 담보대출 받고 한 사람은
혼인 신고하지 않고 전세 대출 받고 신용 대출 받고 부모님한테 돈 빌려서 자본금 2억으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그런 행태를 하기에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자. 좀 마라톤 했으면 좀 쉬어갈 때도 필요한 거지. 7년 올랐는데 1년 조정되고 다시 또 7년 오르길 바라는 건 약간 좀 도둑놈 심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렸다가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저는 부동산 시장을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다른 분 말씀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다음 질문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뭐 참고될 수 있는 내용들 말씀 몇 개 드리면은 우리나라 현재 금리가 한 5차례 정도 동결돼서 한 3.5% 수준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2022년도는 뭐 한 국내 뭐 투자 증권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뭐 정부에서 바라보는 거는 한 1% 초반대. 내년 정도는 뭐 2% 초반 정도를 본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 현실성이 있을지는 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인구 감소에 대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냥 추상적인 것보다는 그 조금 제가 지금 좀 전에 행안부 자료를 전체적으로 봤는데 인구 감소되는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시면은 투자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부산은 동구나 서구 영도구 같은 경우가 조금 축소가 되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인천은 강화 이런 쪽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경기권에서는 가평군 이런 곳이 인구가 좀 줄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원도에서는 고성이나 삼척, 양양, 태백, 화천 뭐 이런 지역들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충청도에서는 뭐 보령이라든지 공주, 논산 이런 것 좀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경북 쪽에는 안동이나 또 울릉, 그다음 의성 이런 곳들, 또 경남에는 창녕, 밀양 이런 것들이 인구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에 대한 전체적인 지표를 보면 연평균을 대비해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구에 대한 그 밀도가 줄고 있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청년들이 순 이동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 떠나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간 인구가 떨어진다라는 건 거기서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고령화 비율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은퇴를 하시고 생산소득이 거의 없고 이제 운명을 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지역이라고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유소년에 대한이나 출생률이 거의 없고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이니까 나중에 행안부 자료 들어가셔서 인구 감소되는 지역들은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뭐 지역 세태에 대해서 뭐 이런 거하고 다르게 여기 계신 분들이 투자를 임한다면 좀 피해야 되는 지역들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요. 아까 인구 얘기 제가 빼먹었네요. 제 소개도 안 하고 그러고 보니까 제 소개도 안 했네요. 제 이름은 김인만이고요. 인구 얘기 잠깐 하면 인구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제 국민연금 못 받을 것 같은 지금 불안한 마음에 잠이 안 오는데요. 인구 심각하긴 한데 부동산 측면에서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주택 구매 연령이 40에서 69세거든요. 40에서 59세인데 조금 길게 잡으면 69세고요. 또 짧게 잡으면 30에서 한 69세 정도가 주택 구매 연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줄어드는 출산율이 앞으로 한 20년 후가 되면 아마 큰 파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저는 데드라인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흐리층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우리 출연자들 나이대가 저는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주택 구매 연령에서 벗어나게 되면 대한민국이 진짜 쇠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0년 정도의 시간은 남아 있고요. 서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갈 겁니다. 아까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 지역들 보면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들 들어가지 않잖아요. 오히려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서울에 주요 대학교들이 있고요. 양질의 일자리, 모든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아마 30년 후에도 아마 생각보다는 잘 버틸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앞서서 또 착공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2, 3년 후에 뭐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런 심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입주 물량이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년 내 최대입니다. 47,000호 정도 나왔거든요. 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7,000호인데 집값은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다. 집주인들이 불안해서 매물을 더 많이 내놓으면 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매물을 회수하면 입주 물량이 많아도 집값은 또 다른 양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심리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와도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더 많아지면 또 집값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 착공 인허가 물량 하나만 가지고 모든 집값을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신데 아까 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청년 순 이동을 보면 결국 거기서 이탈을 했다는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움직이거나 지방에 있는 대도시권 중심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잘 보시고 투자의 방향들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권투하는 무지님, 뭐 좀 굉장히 익숙한 닉네임이네요. 네. 주택조합의 경우 추가 분담금으로 인해 피해본 사례가 많은데 모아타운의 경우 해당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답변 뭐 주실 분? 네. 그 지역주택 조합이랑 모아타운은 완전히 좀 그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역주택 조합 사업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내셔서 땅도 사고 그 아파트도 짓고 그렇게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간이 오랫동안 이제 지연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중간에 뭐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비용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입주하더라도 막 7억씩 분담금 발생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그나마 지어져서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라도 있으면 좋은데 거의 지어지지도 않는다는 거. 그래서 서울 수도권의 지역주택조합 성공 확률을 보면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가입할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에 뭐 아파트를 뭐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일반 분양을 노리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그럼 95% 이상 사업지 땅을 확보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나머지 5%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해서 이제 그 강제로 이제 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 이후에 들어가시거나 해야 좀 안정적으로 아파트에 입주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가 분담금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죠. 근데 모아타운은 기본적으로 정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택을 갖고 있어야 입주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그냥 이제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동업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살지 않는 곳에 그냥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개념이 다르고 좀 안정성 면에서도 사실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이제 그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많이 오셔서 이제 컨설팅도 해드리고 하는데 이게 그 서울시에서 지금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한 데가 67곳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까지 80곳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후보지를 공모해서 신청해서 선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시 신청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주민 동의 비율이 좀 많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뭐 그런 점들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모아타운 후보지가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업성 안 나오는 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모아타운이 소규모 정비 사업지를 여러 개 모은 거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로 화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사업지별로 수익성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모아타운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10곳 중에 한두 곳도 가기 어렵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타운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초기 재개발 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 근데 다만 이제 만약에 모아타운 투자가 잘 되면 소액으로 이제 접근하면서도 굉장히 입지 좋은 곳에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들어가시면 투자 수익률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할 수 있는 투자처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로 이제 사업지 보셔야 되는데 이제 사업성이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될 거고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이 돼도 나중에 이제 80% 동의 못 받으면은 후보지 그 사업 자체가 아예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율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업성이 나오는지 뭐 이런 것도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는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거니까 뭐 이런 것도 좀 추천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매물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물 분석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막 신축 빌라나 뭐 이런 투기 수요들이 유입이 돼서 막 지분 쪼개기 된 빌라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소액 투자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섣불리 또 매수를 하시는데 나중에 보면은 단독 입주권 안 나오고 이런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뭐 계약을 취소하겠다거나 이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매물마다 이제 그 투자 수익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은 비슷한 아파트 거래 사례가 많잖아요. 근데 재개발은 물건별로 다 프리미엄이라던가 뭐 기존의 권리가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매물 분석을 철저히 하고 들어가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추가 분담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규모 사업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이 안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싸게 투자금을 저렴하게 들어가시면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더라도 사실 주변 새 아파트 시세보다 싸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좀 잘 비교를 해보고 들어가시면 추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투자 수익 면에서는 또 이제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곳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 그 모아타운을 많이 그 답사를 해보고 또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 강북구 번동이라는데 그 이미 확정돼가지고 거기 원래 예산은 한 3년 정도 그 기간을 잡았었는데요. 1년 반 만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뭐 복권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몇십 년 전에 있던 그 프랑카드가 골목마다 다 걸려 있어요. 정말 서울시 뭐 정책도 환영한다. 그리고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잘 살펴보니까 이 서울 시내에서 모아타운을 되는 지역은 제가 건축가로서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일단 땅이 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겨야 돼요. 직사각형으로. 그러니까 땅이 너무 크면 그 단합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도로 쪽으로 그 길게 붙어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내 구청이 25군데인데 25군데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모아타운이 돈이 되려면은 그 땅과의 전쟁이거든요. 보통 그 단독이나 뭐 그동안 살고 있는 연립이나 이렇게 계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그대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게 문제냐면 재개발과 비슷하긴 한데 시간이 한 3년 정도 길면 4년까지 빠를 수 있다는 건데 현재 가장 적은 돈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는 괜찮습니다. 어떻게 비교하냐면 아까 목동의 재건축을 보면은 그 15억짜리 아파트가 땅 지분이 15평이더라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아파트를 헐고 나면 내 땅이 15억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이 뭐 나중에 완공됐을 때 15억에서 20억이나 30억 올라야 되는 거죠. 근데 서울 강북권에 있는 그 모아타운이나 아니면 강서 쪽이나 현재 평균적으로 땅을 계산해 보니까요. 한 평에 5천만 원 정도 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5평이면 그 건물이 한 2억 5천인 거죠. 2억 5천짜리가 한 조금 건물이 새 집일 경우는 2억 8천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3억 미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 3억 미만을 그 전세를 놨을 때는 한 전세금이 1억 5천 정도 가는 거죠. 그러면 1억 5천이 있으신 분들은 그 오늘 날짜로 보면은 서울 시내 땅의 투자 가치가 5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는 그게 1억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모든 부동산은 사실 이 땅값이 부동산을 좌우하는 거예요. 땅값이 오르지 않으면 한국의 부동산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혹시 뭐 전쟁이 나가고 건물이 아파트라든 건물이 몇 개 무너지고 나면 남는 건 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쟁이 안 나길 바라는 사람이 한 명이고 중요한 건 이 부동산과 전쟁과 심리학적인 게 굉장히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모아타운은 이 주택 지역 조합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 한 3,000평을 동네 사람 한 20가구 이상이 단합이 되면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함정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깡통 전세처럼
빌라를 많이 지어놓은 곳에는 사실 어려워요. 이미 나눠 먹을 걸 다 나눠 먹고 내 차례 돌아올 게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히려 빌라 단지가 많은 것보다는 빌라가 일부 있고 단독주택이 많은 그런 장소가 투자 가치로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뭐 솔직히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 집을 보면은 아파트 단지 있는 쪽엔 틀렸고 단독주택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한번 이렇게 내려다보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아타운은 아주 우리말로 쉽게 해석해 드리면 빌라 단지가 많으면은 실패한다. 그리고 단독주택이 많은 곳에 가서 사놓으면 언젠간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땅을 가져가서 내가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은 이미 신도시예요. 서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도시라고요. 근데 서울에다가 또 신도시 만든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재개발 조합이 오래 가는 거예요. 뭐 짧은 재개발이 20년, 길면은 뭐 30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새로 그 부임한 시장이 내가 볼 때는 그 모아타운을 3,000평으로 묶어놔서 2개 묶으면 6,000평, 3개 묶으면 10,000평. 근데 본동이 5개 묶은 거거든요. 15,000평에다가 800가구가 있는데 1,300가구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갑자기 복권이 된 거랑 똑같은 상황이고, 근데 가장 여건이 좋은 게 본동이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 이유는 서울에서 땅값이 굉장히 싼 거예요. 그래서 빌라를 지어도 안 팔릴 만큼 동네가 낙후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서울시 신통에서 좀 도와주니까 또 건물 주인들도 어떻게 큰 길 돈 그 건물 주인하고 뒤에 있는 건물 주인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큰 길 쪽에 있는 건물 주인들이 그 번동 일대에서 수십 년 동안 건물을 짓고 살았는데 장사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나가고 거기 뭐 자기가 건물만 컸지 실속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따라준 거죠. 뒤에 있는 주인은 앞에 주인 때문에 개발이 한 10년 정도 당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 시내에서 가장 땅값이 적으면서 연립주택 빌라가 적은데 그 적은 데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게 강북권의 성북, 노원, 강북 3개구죠. 은평구 땅 때문에 하도 뒤집어 놔가지고 뭐 진짜 높이 그 저기 뭐야 북한산에 올라가 보면 아파트도 많고 재개발이 엄청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많은 서울 시내를 다 얘기할 수 없고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번쯤은 그 이걸 하나 권해드리고 싶어요. 꼭 저랑 뭐 같이 가도 되지만 그 개인적으로 가볼 수도 있는 곳인데 창동에 가면 창동역이 있어요. 거기 가면 지금 신축해놓은 50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한 거죠. 거기 한번 올라가 보시면 강북이 그 3개구가 다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러면 제가 나중에 연락해서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거기 가서 한번 쫙 내려다 보면 서울 상계동 아파트, 뭐 중계동, 쌍문동 아파트가 다 보이고 가끔 50층에서 내려다 보면은 단독주택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곳이 청량리부터 시작해서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아타운이라는 이 시장은 누가 땅을 5평 정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나. 그리고 기왕이면 그 집이 그 확정된 지역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나. 그리고 기왕이면 땅이 그 큰 거보다는 이렇게 동그랗거나 네모진 거보다는 그 도로에 길게 끼어 있는 그런 땅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멀리서 오셨으니까 한 번쯤 한번 개인적으로나마 한번 답사해 보시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한 건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서울 강북권에 있는 63빌딩 같은 그 건물을 올라가 보시면 그 돈을 버는 사람한테는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답사하시고 공부하시고 결국은 길쭉하게 생긴 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권투하는 무진님께서 질문을 하나 더 주셔서 모아타운 관련해서 그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되면 바로 오르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가요?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은 개발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좀 꽤 많이 하고 있는 소송 중에 하나가 여기가 이제 그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서 갑자기 1억 5천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이게 그 매도인 입장에서는 아직 계약금만 건 상태니까 이거 계약을 그냥 100 상환하고 해지하고 싶다라고 하고 매수인은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둔다거나 아니면은 뭐 소송으로 불거진다거나
된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꽤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일단은 개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사업이 계속 가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로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좀 안정적으로 사업이 가서 새 아파트가 지어질 확률이 높은 곳, 이런 곳들은 이제 그뭐 매수를 하셔서 한 뭐 10년 정도 보시는 거죠. 사실 이제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기간은 4년에서 5년인데 그거보다는 좀 더 걸리겠죠. 그래서 뭐 넉넉 잡아서 10년 정도 보셔서 자녀분한테 뭐 증여를 하신다거나 이런 용도로 활용하시기도 좋아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 2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 뭐 서울의 모아타운 후보지들이 꽤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곳들 사업지를 잘 선별을 하셔서 어느 정도 사업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뭐 그런 곳들에 좀 투자를 하시면 좋고, 만약에 이게 그 뭐 새 아파트 입주하는 것까지는 좀 기다리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게 또 중간에 좀 그 뭐 팔고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팔고 나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중간에 자양사동처럼 갑자기 후보지가 철회돼 버린다거나, 강남 쪽 이제 그 모아타운 후보지들은 얼마 전에도 막 성명 내고 했는데 단독 주택이라던가 뭐 이제 빌딩들 상가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사실 모아타운 그 진행 자체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그 이제 좀 리스크들이 있긴 하니까 중간에 팔고 나오시는 것도 좋은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지금 그 서울 그 강남 3구랑 용산 빼고는 다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이면 2년만 보유하시면 지금 비과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뭐 1, 2억 투자하셔가지고 1, 2억 정도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오시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간에 이때도 뭐 선행돼야 될 거는 좋은 사업지에 좋은 매물을 투자하시는 게 이제 그 전제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예전에는 다 투기과열직으로 묶여 있을 때는 이게 그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조합 설립되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그 전매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래서 전매도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했던 제가 이제 상담 컨설팅, 투자 컨설팅을 보면은 연세가 좀 있으신데 한 4억 정도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자녀 증여용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1, 2억 정도는 이제 뭐 이런 모아타운 투자 같은 것들 하셔서 나중에 이제 실거주할 수 있는 집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주택이 이제 보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는 좀 뭐 재건축 상가나 뭐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셔서 나중에 이제 그 일정한 안정적인 수익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억 정도 이제 증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걸 잘 이제 설계를 해보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안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증여세를 많이 줄이거나 뭐 아예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이제 그 플랜을 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뭐 요거 관련해서 답변 주실 분들은 없나요? 모아타운.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원효 2가 재래시장 역세권 시프트 한다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말썽쟁이 네오님께서 하셨는데요. 원효 2가 재래시장 역세권 시프트 뭐 관련돼서 답변 주실 분? 예. 이 원효로 이가 그 역세권 시프트, 이게 정확하게 역세권 시프트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여기가 원효로 이가 쪽이 2013년도에 정비 예정 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이제 시프트 사업 같은 경우에 해제 구역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지금 신통도 좀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잘 안 되고, 물론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신통기획이라는 게 있는 건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성이 안 나오면 또 신통기획 후보지 지정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뭐 다른 사업지를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거는 SH나 LH에서 이제 직접 시행을 하는 공공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임대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종상향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기가 지금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한 200%까지밖에 용적률을 못 받는데, 이거를 준주거 지역 뭐 이런 것들로 상향을 해서 한 500%까지 용적률을 주거든요. 그러면 한 70%는 원래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임대로 이제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뭐 사업 기간은 이제 공공에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빠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게 여기 그 도심주택
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6월 29일 이후에 사시면 다 현금 청산이에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용 권한이나 이런 것도 좀 강력하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빨리 진행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매수를 안 하셨다라고 하면은 매수하시면 현금 청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보유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재개발 이제 평균 기간은 1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이제 계획상으로는 한 5년 안에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5년에서 뭐 10년 사이 입주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시장 재개발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시장 재개발도 이제 시장 재개발 재건축도 강남 쪽이라던가 뭐 이런 데는 좀 잘 되는 데들이 있어요. 예, 그래가 주상복합 형태로 이제 지어서 상가를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시장 재개발 보통 이제 지분 쪼개기가 굉장히 작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화합을 잘 해서 뭔가 그 새 건물을 짓는다 이거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가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기존의 재개발보다는 훨씬 사업 속도가 빠를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지역은 그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해제적인 부분이나 또 뭐 사업하는데 뭐 여러 난관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의견은 주신 것 같고요. 뭐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시는 게 좋겠지만 새롭게 진입한다라면은 약간 뭐 좀 점검을 좀 받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자, 다음 질문은 그 토끼분 서울에 거주하신 토끼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더샵 하남 에디피스의 줍줍 괜찮아요? 1주택 오금동 현대아파트 매수할 때 세금 문제 알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질문 주신 것 같아요. 더샵 하남 에디피스 줍줍 무슨 청약이죠? 그거 괜찮은지 그리고 1주택자가 오금동의 현대아파트를 매수할 때 세금 문제 요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데 뭐 답변 주실 분 계신가요? 이 아파트가 미계약 나서 이제 나오는 물량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매덕 정도 엄청난 대박은 아니고요. 위치를 보면 미사 강변 도시는 아니고요. 하남 덕풍동 그 구시가지 쪽에 하남 시청역인가요? 아마 그쪽에 위치한 아파트로 보여지는데 이게 한 2, 3년 전에 분양가기 때문에 분명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한 1억 원 이상 조금 저렴해요. 그래서 우리 몇 달 전에 흑석자이처럼 뭐 한 5억 막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로또는 아니고요. 한 1억 몇천 정도의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도 괜찮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보셔도 되는데 물량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 거주자한테 나오는 게 있고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그게 있는데 하남시 거주자면 지역 거주 물량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경쟁률은 최소한 몇백 대 1 나오겠죠. 기본 저렴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치국 마시는 거 아닌가. 몇백 대 1 사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택수 오금동 현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가지고 있는데 미분양 미계약을 사면 어떻게 된다 그 얘기죠. 네, 그 얘기죠. 아니면 이 미계약 당첨되고 오금동 현대도 사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2021년부터 이제 주택수 들어가잖아요. 분양권도 주택수가 들어가는데 미계약도 아마 저는 주택수 들어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주택수 들어가고 미분양 있잖아요. 미계약하고 미분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은 주택수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거는 미분양이 아니고 미계약 물량이기 때문에 주택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금동 현대가 있는데 이거 구입하면 아마 2주택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님한테 한 번 더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당첨되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첨 안 될 것 같습니다. 몇백 대 1 되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못했잖아요. 전교 1등보다도 확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연습 삼아 로또 하나 산다 생각하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 수익은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답변 주실 분 없으신가요?
요즘 이거 주택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주택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은 이게 그 두 채를 매수하시려고 하는 게 단순히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보기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주택수를 늘리시기보다는 지금 주택을 보유를 이미 하고 계시니까라고 하면은 분양권 쪽을 한번 보셔서 이제 그 분양 그 하기 전에 뭐 전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상가 쪽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 상가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좀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 투자 수익 면에서는. 근데 물론 이제 실거주 목적이시다라고 하면 좀 얘기는 달라지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그 실제로 들어가는 투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 고려하셨을 때 아까 기대 수익이 한 1억에서 1억 5천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투자 수익률 면에서도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한번 선택지를 좀 넓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질문은요. 여긴 강동이라는 분이신데요. 평택이 신도시 중심으로 핫할 줄 아는데 평택역 왼쪽 지주택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또 맞은편 구도심 전망이 궁금한가 봐요.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뭐 답변 주실 분 계신가요? 평택. 그 평택은 사실 서울 우리가 수도권 그러면 경기도의 남쪽이거든요. 근데 평택은 거의 뭐 삼성전자 때문에 거기가 지금 뭐 경산한 데죠. 처음에 미군 부대 옮겨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반대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삼성전자가 매조원을 풀면서 지금 우리가 서울 경부고속도로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사이에 고속도로를 한번 건너가 보면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게 실감이 됩니다. 그래서 평택 공부하시는 분들은 평택이 궁금한 분들은 그쪽에 한번 그 대덕 신도시나 고덕 신도시죠. 고덕 신도시 국제라는 게 붙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국제 도시라고 붙는 게 송도 국제 신도시, 또 고덕 국제 신도시. 그 신도시가 생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기 뭐 일산이나 분당, 판교가 다 합쳐도 안 될 만큼 큰 도시가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릴 때도 막 서울 용산에 미군 부대만 나가면은 뭐 서울이 뭐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평택에도 지금 미군 부대 들어와서 좋은 건 아닌데 다행히 그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평택의 그 문화를 좋게 보는 거는 이 오산 신도시 일대 그 동탄은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세 개가 뭉쳤는데요. 이게 세 개 도시가요. 이 땅콩처럼 각자 생겨가지고 하늘에서 보면 합쳐지질 않아요. 가장 큰 문제가 평택이 서울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안성 땅이 쑥 들어와 있고 또 그 사이에 오산 땅이 들어와 있고 조금 올라와서 화성시 땅이 그래 생긴 거 보면 평택이 좀 못생겼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도시를 형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택이 싸다 그래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운명적으로 우리나라 이 지자체 형성이 되면서 그 평택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오산시나 화성시나 안성시에 있는 온갖 폐기물이 평택으로 다 흘러가요. 그래서 평택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해안 쪽 발전에 가장 그 많이 그 공헌을 하면서도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택은 그 재개발이나 이런 것보다 무조건 땅을 사셔야 돼. 거기는 땅을 사서 다 새로운 평택 신도시라는 말이 우리 귀에 들려왔을 때 그 땅의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아마 삼성이 완공되고 나면 삼성의 울타리를 칠 겁니다. 울타리를. 그 수원의 옛날 삼성은 울타리가 뭐 별로 시원찮아 가지고 그 주변이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앞으로 삼성은 그 평택 일대 삼성과 연관된 땅을 모조리 사들여 가지고 울타리를 쳐보면 마치 한국 속의 그 미국처럼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평택을 좋게 보지만 평택은 지상권 건물에 투자하지 말고 평택은 땅을 투자해라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신기한 거는 한국의 모든 그 좀 한 중간쯤 되는 연예인들이 평택 땅을 많이 샀어요 옛날에. 내가 물어보니까 서울 그 많은 강남의 뭐 그 주인들이 그 술집 주인들이 돈 대신 땅을 줬답니다. 그 희한하게도 그 평택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땅이 워낙 안 팔리니까 이 연예인들의 어떤 그 돈도 평택 땅을 땅으로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유명한 가수, 유명한 탤런트 몇 명 있어요. 그래서 평택 땅을 싼 값에 받아가지고 그분들은 지금
안 나와도 먹고 살만큼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평택은 서울에서 거리가 한 80km에서 8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40km까지가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게 소원이에요, 소원. 근데 80km는 정말 날아가도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날아가도. 그러니까 보통 40km가 1시간이거든요. 80km면 2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GTX에다 뭘 파가지고 지하 50m로 깊이 평택까지 날아간다 그러는데 그거 실현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평택은 건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땅에 투자해라. 결국은 평택 계신 분들한테 그 건물에 가보면 그 전부 공장만 지어놨잖아요. 그 삼성에 일대 가보시면 평택은 공장 그 창고 빼면 없어요. 이 물류도 지금 평택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그 문화라는 건 서울, 분당, 그리고 용인. 그러니까 같은 그 반도체라도 평택하고 용인하고는 좀 달라요. 용인은 빈 땅이 많습니다. 반대로 빈 땅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실 때 결국은 평택은 충청도 그 가는 길목, 그 당진이나 뭐 우리가 서해안 대교로 그러죠. 그래서 이 서울이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너무 멀리 가버리면 모든 게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평택에 특별한 땅을 활용하는 공장지대가 많이 올 것 같고 결국은 미국 무대는 절대 옮기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삼성전자도 삼성 그 단지도 결국은 울타리를 크게 치고 나면 외부의 경기는 그렇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자체에서 다 해결되거든요. 기숙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마시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말씀드리면 저도 최용섭 건축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평택에 땅을 투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한 15년 전에 평택 토지 투자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막 이야기하고 막 했는데 그때 왜 안 샀나 좀 후회도 되고요. 그때 이야기도 평택 땅값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했어요. 15년 전에도 평택 땅값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서 남는 거 있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들어갔어야 될 때죠. 그래서 그렇고 질문 내용 보면 뭐 평택역 쪽에 지주택 뭐 이야기도 하고 구도심 이야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평택 구도심에 투자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평택에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도시개발 사업이 너무나 많아요. 군데군데 왜 그렇게 많이 허가를 해줬는지 지금 또 도시개발 사업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상가 조사로 한번 갔었는데 위치는 괜찮았어요. 거기 구도심 쪽인데 앞에 아울렛 같은 것도 있고 뭐 상업지역에 코너 자리에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그 우리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기가 빨리는 거, 뭔가 안 되는 기가 빠지는 느낌. 그래서 이 지역이 왜 이랬지? 라고 했는데 근처 확인해 보니까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이 돼가지고 신흥 주거지가 생기는 거예요. 상업지역들이 막 생기니까 그쪽으로 다 인구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구도심들이 좀 무너지고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핵심 지역들은 그런 현상이 없어요. 인구 밀집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서울의 근처에 신도시가 생긴다고 해서 구도심 수요가 이동하지는 않는데 이런 지역들은 땅이 워낙 넓고 개발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구도심과 신도심이 모두 잘 사는 현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꼭 아파트 하시고 싶다면 새 아파트 위주로 가셔야 되겠고 투자를 한다면 저는 땅 위주로 하는 거는 적극적인 찬성입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어떤 여러분들한테 서울에 투자해서 하면 서울 어디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죠. 너무 광범위한데 이 평택이라는 지역이 마찬가지예요. 평택이라는 지역이 위쪽은 진이면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안중도 있고 또 아래쪽은 우리 주한미군 있는 데는 또 팽성읍이고 그다음에 소사발 쪽 평택역 쪽은 또 있고 그다음에 고덕 국제도시에 있는 지역이 이제 서정리 그쪽 라인인데 실제 국제도시라는 지역을 송도는 그나마 좀 외국계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청라 같은 데는 제가 많이 가봐도 이 국제도시인가?라고 의문을 정물 정도로 외국계가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름은 어찌됐든 국제도시인데 근데 이 지금 평택이라는 지역은 어쨌든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금 IT도 많이 강국이다 이렇게 의료도 그리고 우리 K-팝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실제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제조업이 메인이에요. 제조업이.
그 제조업에서 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평택 일대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충청도 우리 당진에도 뭐 화학 뭐 대산에도 화학 공장이 있듯이 이 평택 일대 뭐 제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삼성전자가 많이 또 뭐 지금 계속적으로 뭐 평택 고덕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를 시키고 있는데 서울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김만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재개발이나 또는 뭐 이주 보상이나 그런 거 하는 것보다 택지 개발하는 게 더 속도도 빠르고 뭐 문제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뭐 구도시를 뭐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좀 추천해드리지 않는데 다만 고덕이나 그쪽에 뭐 새로운 아파트가 형성된 지역들의 아파트 값은 상당히 높습니다. 보면 여기 평택인데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인근에 바로 뭐 송탄이나 또는 뭐 서정 같은 경우 서정리 같은 경우에 좀 어느 정도 메리트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서정 주공이나 주공 같은 경우에 주공 아파트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 5층 이하 저층 주거예요. 저층 주공 아파트.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지 지분도 많기 때문에 가격 대비했을 때 향후 미래 가치적인 높은 지역들이 물론 뭐 이게 뭐 주공 아파트 다 좋다는 건 아니고요. 입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송탄에 이런 지역들은 좀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어느 정도 너무 뭐 묻지마 투자식으로 하기에는 평택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택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평택에다 집 한번 지어보려고 그랬는데 다들 만류해서 못 짓겠네요. 야, 지금 그 부동산 규제 완화, 2주택자는 다주택자에서 제외 검토한다는 뉴스가 사실인지에 대한 그 작은 거인님이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예? 네, 아직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사실 지금 이제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지금 그 다주택자 세금 규제 그 발표했을 때 대책 나왔을 때는 완화지 폐지는 아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어쨌든 이게 그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를 받아서 처음에 이제 매수를 하실 때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 거래를 좀 위축시키는 효과들이 있었는데 이 취득세도 이제 2주택자까지는 뭐 이렇게 중과 안 하고 그리고 나머지 중과를 하는 경우에도 좀 그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대책은 나왔는데 아직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소급 적용해서 그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24년 지금 그 5월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 기존에는 그 다주택자분들 뭐 2주택자면은 기본 세율에다가 플러스 20%까지 이제 중과가 됐고 3주택자 같은 이상은 이제 그 30% 이렇게 중과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 뭐 세율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사례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중과를 일단 2024년 5월까지는 배제를 해주고 이걸 완전히 폐지해버릴지 중과 세율 자체를 그리고 완화를 해줄 것인지 여부는 사실 세법 개정안이 정확히 나와야 아는데 아직 이제 그 국회에서 좀 통과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요 마지막 질문 끝나고 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두 분께서 여러분들 뭐 개별적인 그 상담 또 해준다고 하니까요. 그 끝나고 7층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질문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마지막 애교 뿜뿜 어피치 이분 다시 질문 주신 것 같은데 남산 고도 제한 풀리는데 회원, 필동, 다산동 등 어디가 투자가 유망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도 제한이 풀렸다라는 뭐 완화 뭐 이런 쪽 얘기겠죠? 뭐 이런 거에 대해 뭐 질문 좀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남산 제한이 풀렸다는 건 정확한 정보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남산 빛이 어둡다는 말이 우리나라에 참 그 오래전 유행어죠. 뭐 유행어인지 어떤 격언인지 그 말 속에서 그 남산에 중요한 건 우리가 남산을 한강 쪽에서 바라본 남산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질문하신 분처럼 뭐 필동이 있고요.
또 우리 필동으로 저기 냉면 유행지죠. 근데 중요한 건 남산 밑에도 한강이 보이지 않으면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남산을 도심에서 바라본 쪽은 풀어줘도 전망 아까 강변에 인기가 있는 거는 남산도 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산에 그 같은 현재도 남산의 그 한강 쪽 한남동 이런 데는 정말 많이 그 땅값이 비쌉니다. 지금 뭐 재개발이 안 돼도 그 남산 그럼 우리가 한남동을 제일 떠올리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 너머에 강북 쪽에 같은 동서남북으로 따졌을 때 강북 쪽이죠. 우리가 뭐 그 시내 안쪽에 남산 쪽에는 풀어줘도 그렇게 경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은 뷰가 좋지 않으면 나중에 풀어줘도 그렇게 인기가 없다. 그거는 뭐 시행사도 그렇고 그걸 개발하시는 건설회사도 그렇고 뭔가 이 본전이 안 나오면 시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남산은 결국은 서울의 그 강남북을 따지는 것처럼 한강 쪽 라인만 가능성이 있고 한강 뒤쪽에는 희망이 없다. 뭐 있다 하더라도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 남산에 올라가셔서 그 아파트가 다 지어졌을 때 남산 정상쯤하고 맞먹을 거예요. 앞으로 올라간다면. 네, 그래서 풀어진다면 몇 층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옥수동을 바라본 남산, 한남동을 바라본 남산 그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추가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검색해 보니까 풀리긴 했네요. 예, 완화된 것 같고요. 50층까지 뭐 지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들 지역 가보셨잖아요. 무슨 동이 좋다, 뭐 회연동이다, 뭐 다산동이다, 뭐 여기가 좋다, 뭐 어느 동이 좋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고요. 가보시면 생각보다 땅값 비쌉니다. 생각보다 땅값 비싸고요. 막상 건축하려고 하면 50층 허용해주면 뭐합니까? 주차장법이나 이 대지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게 필지들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끔 저렴한 물건 나오는데 보면 땅이 16평이에요. 16평 50층 뭐 아무리 해줘도 현실적으로 답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최근에 제가 경매 보다가 남대문 시장에 경매 물건이 하나 4번 유찰된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 걸린 물건인데 임차인이 64명이 있더라고요. 땅이 70몇 평인데 그 시장 안에 있는 건물인데 임차인 64명이 있으면 솔직히 답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4번 유찰돼도 공시가격보다 저렴하게 떨어져도 쉽게 안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다. 고도 제한 풀어줘도 건축하기 만만하지 않고요. 건축하기 좋은 땅이라면 사실 가격이 거의 강남권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처럼 수익률이나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좀만 더 추가를 한다면 일단은 뭐 그 좀 제한이보다는 완화가 좀 어느 정도 좀 완화됐다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남대문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기대나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적용한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뭐 뭐 전제 조건은 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아까 남대문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숭례문이 어느 정도 뭐 보여야 되는 그런 각도에 계산을 한다는데 실제 지금 과거에 우리 보면 김포 장릉 아파트 때문에 시공사하고 문화재청하고 좀 소송전이 있어서 엊그저께 2심 같은 경우는 뭐 시공사가 일단은 뭐 승소하긴 했는데 뭐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뭐 우리가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가 이거 무조건 고도제 뭐 완화됐다 무작정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 뭐 문화재나 뭐 남산 같은 경우나 또 그런 식으로 예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거를 너무 뭐 가격적인 부분을 무리하게 비싼 가격을 감안하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거는 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온 그 질문들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시 50분 정도 됐는데요. 이제 일정들 마무리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일정들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일정 여기까지 진행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소월 전문가님하고 최문섭 소장님께서 오늘 끝나고 상담을 좀 도움을 좀 주신다고 하니까 끝나고 뭐 신청들 하셔서 아마 7층이었나요? 예, 7층 올라가시면은 좀 길게는 아니더라도 짧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뭐 많이 오셔가지고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